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지은이는 조 디스펜자. 세계 5대륙 32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강연 요청을 받는 국제적인 강연자, 연구가, 기업 컨설턴트, 작가이며 교육자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강연하고 교육한다. 그는 신경과학, 후성유전학, 양자역학 등의 최신 성과들을 활용해 자연 치유를 일으키는 원리를 탐구한다. 뇌 전도를 이용한 뇌파 기록에서부터 심장 일관성의 측정, 후성유전학적 변화의 검증 등을 통해 명상의 효과를 연구한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면의 느낌이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때 바깥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2007년 6월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그날은 애나 빌럼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요일로 돌변하고 만다. 심리상담가인 애나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한 정신질환 관련 기관의 임원이자 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매년 1천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내는 대형 기관이었다. 남편은 그날 아침 일찍 그녀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외출했다.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다. 집을 나서기 전 아이들을 한 명씩 꼭 껴안아주면서 잘 있으라고 말했다고 한다. 애나는 벌써 몇 번째 남편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응답이 없었다. 오후 3시 반,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어보니 현관 밖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그날 아침, 애나의 남편이 도심의 한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당연히 남편은 즉사했다. 애나와 두 아이는 충격에 빠졌고 사실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애나는 숨이 막혔다. 이내 온몸이 떨려왔다. 시간이 멎고 그 순간이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았다. 어떤 방식으로든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을 인식하면 교감신경계가 흥분하기 시작하며 우리 몸은 막대한 에너지를 끌어모아 스트레스 요인에 대응한다. 먼저 동공을 확장해 시야를 확보한다. 심박수를 높이고 호흡을 가쁘게 해 더 잘 뛰거나 싸우거나 숨을 수 있게 한다. 혈액 속으로 포도당을 다량 내보내 세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최대한 확보한다. 장기들에서 빠져나온 혈액이 재빨리 팔다리로 옮겨간다. 그래야 필요할 때 재빨리 움직일 수 있다. 면역체계가 들썩이며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해 근육으로 쏘아보낸다.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도망을 가든지 받아내든지 할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다. 합리적,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전뇌가 주춤하고 본능적으로 즉각 반응하는 후뇌가 전면에 나선다. 남편이 자살했다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애나의 뇌와 몸은 그와 같은 생존 모드에 빠져들었다. 큰 뇌 덕분에 인간은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관련 화학 물질들을 쏟아낸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강렬한 과거의 사건을 생각한다거나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하려 드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와 몸의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파괴할 수 있다. 애나는 날마다 그날의 사건을 마음속으로 거듭해서 경험했다.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몸은 진짜 그 사건이 일어났던 때와 똑같은 감정들을 만들어냈다. 애나의 뇌와 몸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분비된 것과 똑같은 화학물질을 또다시 분비했다. 애나는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뇌와 몸을 과거에 결박하고 있었다. 감정은 과거 경험의 화학적 결과물 혹은 피드백이다. 우리 감각기관이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면 한 무리의 신경세포, 즉 뉴런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 뉴런 집단이 특정 패턴으로 고정되면
뇌는 관련 화학물질을 만들어 몸 전체로 보낸다. 이 화학물질이 감정이다. 어떤 사건에 감정이 더해지면 우리는 그 사건을 더 잘 기억한다. 감정적인 경험이 큰 사건일수록 우리 몸속의 화학작용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 몸속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인지되면 뇌는 그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본다. 그리고 그 외부의 경험을 촬영한다. 이것이 기억이다. 한 사건의 기억은 우리 뇌에 신경학적으로 각인되고 그 장면은 우리 회백질 속에 완전히 엉겨붙어서 세월이 지나도 떨어져 나가질 않는다. 당연히 애나도 부정적인 감정의 홍수 속에서 살았다. 애나는 휴직기를 냈다. 쉬는 동안 그녀는 남편이 성공한 변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애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 빚을 갚아야 했는데 엄두도 못 낼 만큼 큰 금액이었다. 남편이 자살한 지 9개월 후인 2008년 3월 21일 아침에 눈을 뜬 애나는 하반신에 마비가 온 것을 느꼈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애나는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었고 다리와 발을 움직이기는커녕 어떤 감각도 느낄 수 없었다.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지 않아 투쟁 혹은 도주 반응이 만성이 될 때 우리 몸은 외부 환경에서 감지되는 그 지속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모두 동원한다. 몸속 세포들의 회복과 재생에 쓰일 에너지가 동인하고 이에 면역 체계가 위태롭게 된다. 결국 마음속으로 감정적으로 경험하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육체적으로도 드러난다. 애나가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은 인생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과거에 붙잡혀 꼼짝도 하지 못했다. 애나의 몸은 망가졌고 정신은 피폐해졌다. 좋은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최신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애나는 나아지지 않았다. 남편이 죽은 지 2해가 지난 2009년 애나는 만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쁜 일이 벌어졌다. 2011년 위장 입구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의사들은 식도암 진단을 내렸다. 사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애나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지만 나는 그 과정을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 사람들은 살면서 겪은 커다란 충격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그 일을 겪을 당시의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몸은 병들고 삶은 망가진다. 스트레스나 감정 바로 그것에 중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애나는 이제부터 변하겠다고 결심했다. 먼저 항우울제를 제외하고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료와 약물 복용을 멈추기로 했다.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병원 출입을 중단했지만 누구도 왜 그러냐고 물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담당 가정의만이 우려를 표명했을 뿐이었다. 그 결심의 순간이 애나를 새 사람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다. 애나는 이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우리는 처음 만났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어떻게 우리 몸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했다. 그날 밤 애나는 큰 영감을 받고 이렇게 생각했다. 하반신 마비, 우울증, 쇠약해진 면역체계, 궤양, 심지어 암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내 인생을 만든 사람이 바로 나라면 그와 똑같은 열정을 거꾸로 쏟는다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새롭고 강력한 깨달음과 함께 애나는 치유를 결심했다. 애나는 남편을 잃었고 우울증을 앓는 싱글맘이었고 빚에 허덕였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었으며 암에 걸렸고 몸 곳곳에 점막에 궤양이 있었고
마비 증세까지 겪고 있었다. 가난했고 동반자도 의지할 만한 가족도 없었으며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에너지도 없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서 애나는 감정을 이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가 어떤 느낌일지를 그 미래가 진짜로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몸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걸 배웠다. 무의식적 마음으로 작용하는 그녀의 몸은 진짜 사건과 자신이 상상하고 감정적으로 끌어안는 사건을 구별하지 못했다. 애나는 후성 유전학을 이해하며 사랑, 기쁨, 감사, 고무, 자비, 자유 같은 고양된 감정이 새로운 유전자를 깨워 몸의 조직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한 단백질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애나는 스트레스성 화학물질들이 그녀의 온몸을 들쑤시며 건강을 해치는 유전자들의 불을 밝혀왔다면 이제 그런 고양된 감정들을 스트레스 가득한 감정들보다 더 큰 열정으로 온전히 끌어안는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의 불을 밝힐 수 있고 따라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아주 잘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1년 동안 애나의 몸 상태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애나는 명상을 계속했다. 애나는 그렇게 아프게 된 데에 수년이 걸렸으니 몸을 되돌리는 데에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했다. 애나는 예전처럼 생각하던 것도 멈추게 되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조금씩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2012년 5월 애나는 뉴욕 북부에서 개최한 나흘짜리 중급과정 워크숍에 참석했다. 사흘째 되던 날 4번의 명상 중 마지막 시간에 애나는 마침내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명상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애나는 자신이 무한하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둥둥 떠 있으며 자기가 그런 자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애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초월해 순수 의식이 되었다. 육체로부터 해방되었음은 물론 물질 세상으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고 직선적인 시간조차 초월해 있었다. 너무도 자유로운 그 순간 건강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는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 고통도 사라지고 난생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그녀는 애나도 여자도 질병도 문화도 직업도 아닌 그 무엇이었고 시공간 너머에 있었다. 2013년 9월 애나는 이런저런 특별 검사들을 포함해 상세한 건강 검진을 받았다. 암 진단을 받은 지 1년 9개월, 남편이 떠난 뒤로 6년 만인 그때 암세포는 완전히 사라졌고 식도에 있던 종양도 치유되었다. 혈액 검사에서도 암의 징후는 전혀 없었다. 식도, 질, 항문의 점막들도 깨끗했다. 애나는 새로운 사람, 즉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함으로써 애나는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냈다. 같은 생에서 한 번 더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현재 애나는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며 행복하고 평온하다. 정신도 맑고 생각도 매우 명민하다. 과거 힘들었던 시기에 대해 물어보면 애나는 그때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낸 것이 일생일대의 행운이었다고 말한다. 당신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이 최고의 일이 된다면 어떻겠는가? 애나는 변형의 과정을 통해 사실상 초자연적이 된 것이다. 과거와 연결된 정체성을 극복했고 말 그대로 새롭고 건강한 미래를 창조했으며 자신의 새로운 마음에 몸의 생물학이 반응을 한 것이다. 애나는 이제 진실과 가능성의 산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애나가 한 일이라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영원한 현재의 순간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잠재적 생애들을 갖고 있다. 자아의 미스터리가 베일을 벗을 때 우리가 직선적 삶을 사는 직선적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차원적 존재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자신이라고 믿어온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교육을 통해 듣고 받아들인 지식을 뛰어넘지 않으면 새로운 삶 혹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없다. 먼저 뇌가 기능하는 방식부터 살펴보자. 우리 뇌나 몸속에 있는 신경조직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생겨난다. 신경과학적으로만 말하면 마음이란 뇌가 활동 중이란 뜻이다. 우리의 뇌는 대부분 과거의 산물이다.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들에 의해 바뀌고 빚어져온 뇌는 우리 과거의 생생한 기록처이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감각들은 그 경험 이야기를 신경학적으로 우리 뇌 속에 기록한다. 그리고 뇌를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더 많은 뉴런들이 모여 더 풍성한 연결을 만든다. 어떤 생각, 선택, 행동, 경험 혹은 감정을 반복할수록 해당 뉴런들이 더 많이 발화하고 더 단단히 연결되며 더 오래 그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경험이란 대부분 외부 환경과의 교류에서 온다. 어떤 생각을 할 때 뇌는 화학적 신호들을 내보내며 생화학적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 비물질적인 생각이 말 그대로 물질이 되는 순간이다. 생각이 화학적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이 화학적 신호들로 인해 우리 몸은 정확하게 방금 생각한 그대로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하자. 그러면 공포가 느껴진다. 공포를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이 무서운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만들고 그 생각들이 우리 뇌와 몸에 화학물질들을 더 많이 분비하도록 자극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만든다. 다음 순간 우리는 어느새 생각이 느낌을 만들고 느낌이 다시 생각을 만드는 고리 속에 빠져 있다. 생각이 뇌의 언어라면 느낌은 몸의 언어이다. 늘 같은 생각만 해서 뇌 속에 똑같은 신경회로만 발화하고 강화한다면 우리의 뇌는 같은 패턴으로 굳어진다. 이제 당신은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거듭되는 일상은 습관이 된다. 잦은 반복으로 습득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생각, 행동, 감정의 잉여 집합이 바로 습관이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이제 당신은 다음날 아침에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들을 해나간다. 오늘 했던 행동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반복할 테니 기본적으로 오늘 일정표나 내일 일정표나, 즉 과거나 미래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어제가 내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 일상의 예측 가능한 삶 속에 미지의 것을 위한 여지는 얼마나 있는가? 이미 아는 것에 머무를 때 우리는 같은 수준의 생각을 거듭 반복한다. 감정을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생각해보자. 화가 나 있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의 에너지와 의도는 언제나 쉽게 감지된다.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강력한 신호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성적 매력을 가진 사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차분하고 친절한 사람의 에너지도 쉽게 감지된다. 모든 감정은 각각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낸다.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며 과거를 재창조 혹은 재현할 때 우리는 같은 전자기장을 거듭해서 널리 방출하는 셈이다. 같은 메시지를 가진 같은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이다. 에너지와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과거와 같은 에너지가 여전히 같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은 미래를 계속 창조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과거와 똑같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바꾸는 것,
즉, 우리가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는 전자기장을 바꾸는 것은 삶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된다. 다시 말해, 존재 상태를 바꾸려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몸은 항상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에너지도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된다. 온 마음으로 집중할 때 그것이 상상일 뿐이라도 우리 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여긴다. 따라서 몸도 그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변한다.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머릿속으로 시연을 거듭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몸 상태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좋은 예가 하나 있다. 하버드의 한 연구팀이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실험 자원자를 모았다. 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한 그룹은 닷새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간단한 음악을 5손가락으로 치는 연습을 시켰다. 다른 그룹은 실제로 손가락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피아노에 앉아서 연습하는 상상만 하게 했다. 실험 전후 찍은 뇌 주사 사진을 보면 두 그룹 모두 손가락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뇌 부위에 극적일 정도로 많은 새 신경 회로와 신경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한 그룹은 단지 생각으로만 연습을 했는데도 말이다. 피아노 치는 행위를 그저 머릿속으로 시연만 한 사람들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그 일을 해온 듯한 뇌를 갖게 된 것이다. 훈련만 하면 우리 마음은 그 정도로 강력해진다. 이와 유사한 실험이 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진행한 선도적인 연구도 그중 하나인데 20세에서 35세 사이의 사람들이 12주 동안 일주일에 5회가량 이두박근에 힘을 주는 상상을 했다. 그리고 2주마다 연구원들이 그들이 그렇게 힘을 주는 상상을 하는 동안 그들의 뇌파 활동을 기록하고 근육의 힘을 측정했다. 실험이 끝날 즈음 실험 대상자들은 이두박근의 힘이 평균 13.5% 강화되었다. 실제로 그 근육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 효과는 실험이 끝나고도 3달 동안이나 유지되었다. 오하이오 대학의 또 다른 연구팀은 좀 더 극단적으로 29명의 자원자들의 팔목을 한 달 동안 깁스로 고정시켰다. 무의식적으로라도 팔목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자원자들 절반은 일주일에 5일, 하루에 11분 동안 실제로 꼼짝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팔목 근육에 힘을 주는 상상을 하는 머릿속 시연을 해나갔다. 나머지 절반은 아무런 시연도 하지 않았다. 한 달 후 자원자들이 모두 깁스를 풀었을 때 상상하는 연습을 한 사람들의 손목 근육이 비교 대상자들의 근육보다 2배나 강해져 있었다. 근육과 관련된 이 연구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머릿속 시연이 어떻게 뇌만이 아니라 몸까지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다. 다시 말해, 마음속으로 특정 행동을 연습하고 그런 연습을 의식적으로 반복하기만 해도 우리 몸은 그 일을 실제로 해온 것처럼 바뀐다. 과거에 우리는 유전자가 질병을 야기한다고 생각했고 DNA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여겼다. 가족 중 많은 사람이 심장병으로 죽었다면 나도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가정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후성 유전학의 발달로 질병을 야기하는 것이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자로 하여금 질병을 일으키게 만드는 환경이란 사실을 잘 안다. 흡연이나 살균제 같은 우리 몸 외부의 환경만이 아니라 세포 입장에서 보면 외부 환경인 우리 몸속의 내부 환경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우리의 몸속 환경이란 무엇일까? 감정은 외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경험의 최종 산물이자 화학적 피드백이다. 외부 환경이 야기하는 어떤 상황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그 결과로 분비되는 몸속의 화학물질이 우리의 유전자에게 불을 켜거나 불을 끄라는 신호를 보낸다. 유전자 자체는 물리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이다. 특정 질병에 취약한 유전적 성향을 타고났다고 해도 유전자들이 계속 건강하게 발현될 경우 발병 조건이 조성되지 않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 몸속에 단백질에 의존하지 않는 혹은 단백질을 생산하지 않는 기관이나 조직은 하나도 없다. 건강한 단백질이란 곧 건강한 몸을 뜻한다. 세포가 단백질을 생성하려면 유전자가 발현되어야 한다. 단백질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유전자의 일이다. 세포 외부에서 오는 정보가 변하지 않으면 유전자는 늘 같은 단백질만 만들고 우리 몸도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해당 유전자는 하향 조절되기 시작한다. 건강한 단백질의 생성을 멈춰버린다. 유전자는 들어오는 자극의 종류에 따라 상향 조절되기도 하고 하향 조절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경험 의존적인 유전자들에 불이 켜진다. 이 경험 의존적인 유전자가 줄기세포에게 특정한 세포로 변하라는 정보를 내린다. 이런 방식으로 유전자들이 때론 단 몇 분 만에 변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변한 유전자들이 다음 세대로까지 전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을 바꿀 때 우리는 유전자의 발현을 바꿀 수 있다. 똑같은 감정으로 매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몸은 자신이 늘 똑같은 환경 속에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고 똑같은 습관으로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며 똑같은 감정을 품게 된다. 늘 똑같은 화학적 환경에 끊임없이 노출된다. 이 화학 물질이 늘 똑같은 유전자에 똑같은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고 만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유전자 발현 방식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인생의 상황들이 좀 더 나은 쪽으로 변하게 된다면 어떨까? 이때는 우리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화학적 환경도 변하지 않을까? 맞다. 그래야 한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여러 해 동안 이 생각과 감정과 생각의 순환 속에 갇혀 살며 몸을 그 순환에 맞게 길들여 왔다면 우리 몸은 그 감정들에 중독이 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 예컨대 직업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마약 중독자가 복권에 당첨되거나 하와이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마약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6년 워싱턴주 다코마에서 있었던 고급과정 워크숍에서 우리는 고양된 감정이 면역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했다. 워크숍 시작과 동시에 117명의 실험 참가자들의 침을 채취했고 나흘 뒤 채취한 침과 비교해 보았다. 면역 체계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백질인 면역 글로불린 항체 A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였다. 면역 글로불린 항체 A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화학물질로 우리 몸속의 방어 체계와 건강한 면역 기능의 기본이 되는 단백질 중 하나이다. 나흘간의 워크숍 동안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사랑과 기쁨, 고무, 감사 같은 고양된 감정을 하루에 3번 각각 8분에서 10분 정도 느껴볼 것을 부탁했다. 실험 결과는 놀랍기 그지없었다. 항체의 평균 수치가 실험 후 49.5%나 올라간 것이다. 외부 환경 면에서는 눈에 띄는 경험이 없었는데도 상당히 의미 있고 주목할 만한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고양된 감정을 단지 며칠 정도 유지했을 뿐인데도 그들의 몸은 새로운 환경에 있다고 믿기 시작했고 따라서 새로운 유전자의 신호를 보내 유전자 발현 방식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은 약물이나 여타의 외부 물질 없이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 며칠 만에 면역 글로불린 항체 A를 위한 유전자를 상향 조절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기쁨, 사랑, 고무, 감사 같은 고양된 감정을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느껴보는 정도만으로도 우리 몸과 건강에 의미 있는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주의를 두는 것이 에너지를 두는 것이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3차원 세상에서 당신이 그날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 당신이 가진 물건에 주의를 두기 시작하면 당신의 에너지는 부서진다. 당신의 주의, 따라서 당신의 에너지가 외부 세계의 모든 사람들, 대상들, 문제들, 사건들로 흩어져 있다 보면 생각과 느낌의 내면 세계에 남아있을 에너지는 없다. 따라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쓸 에너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이미 아는 것과 관련된 생각과 느낌만 거듭하다 보면 똑같은 인생만 거듭 재확인하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곳에 전자기적 신호를 보내며 영향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늘 똑같은 전자기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고 늘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는 과거를 재창조한다. 삶의 창조자가 되기는커녕 삶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로 하여금 외부 세계에만 온통 집중하게 만든다. 위험 요소가 잠복해 있는 곳이 바로 그 외부 세계이기 때문이다. 상사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 분노, 좌절, 두려움, 불안, 슬픔, 죄책감, 괴로움, 수치심 같은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말을 하면 우리는 곧바로 마치 맹수에게 쫓기는 원시인처럼 투쟁 혹은 도주의 신경 시스템을 가동한다. 그런데 그 외부 위협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야기하는 화학작용도 지속된다. 많은 사람이 그런 흥분된 상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면 그런 상태가 만성이 된다. 이런 만성적 스트레스 반응은 생존에 매우 부적합하다. 그런 불균형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장기 스트레스가 유전자들의 건강한 발현을 하향 조절하기 때문이다. 사실 스트레스로 분비되는 화학 물질들에 맞게 우리 몸이 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물질들에 중독되어 버린다. 우리가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예측, 통제, 강요 등 온갖 노력을 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몹시 긴장하고 각성된 상태를 유지한다. 그럴수록 중독은 심해지고 우리는 직선적 시간 안에 살며 환경에 갇히고 과거의 정체성 속에 갇힌 우리 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믿게 된다. 우리의 주의가 온통 거기에 가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사람과 일, 장소에 우리는 감정을 갖는다. 감정이 경험의 화학적 잔여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온통 외부 세계의 사람, 대상, 일, 시간과 장소에 주의를 쏟고 있다면 생각과 느낌의 내면 세계에 남아있는 에너지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감정적 중독이 강할수록 외부 세계의 그 사람이나 대상, 장소, 상황에 더 주의를 쏟을 것이고 우리의 창조적 에너지 대부분을 그것들에 주어버릴 것이며 매사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게 될 것이다. 외부 세계에 중독되어 있을 때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느끼기는 매우 어렵다. 서로 붙어있는 두 개의 원자를 분리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외부의 어떤 사람, 장소, 사건에 집중하며 에너지를 주어왔다면 명상을 통해 그 결속을 끊어내는 데에도 상당한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운명을 창조하고 싶다면 외부 세계에 있는 온갖 것들에 주의와 에너지를 쏟던 데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내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모델로 명상을 이용하는 이유이다. 명상은 우리가 외부 세계의 모든 몸,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장소, 모든 시간과의 연결을 끊고 충분한 시간 동안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외부 세계의 모든 것에서 주의를 거둬들일 때 우리의 에너지는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나는 당신의 휴대폰, 노트북, 자동차, 은행 계좌 등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온통 사로잡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면 그 소유물들이 당신을 소유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때 당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게 된다. 분산된 에너지를 다 되돌려서 당신이 중독된 그리고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과거에 묶어놓고 있는 생존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나는 자기 조직적인 지성 혹은 에너지가 존재하고 그것이 온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이 다소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되묻곤 한다. 폭발 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질서 정연할까요? 무질서할까요? 대답은 늘 무질서하다는 쪽이다. 그럼 나는 또 묻는다. 그렇다면 빅뱅이라는 대폭발 이후에 어떻게 우주에 이런 질서가 생겨났을까요? 어떤 지성이 있어서 자신의 에너지와 물질을 조직하고 자연의 힘들을 통합해 우주라는 이 걸작을 만들어냈음에 틀림없다. 그 지성, 그 에너지가 바로 양자장 혹은 통합장이다. 이 양자장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각, 즉 알아차림뿐이다. 감각이 아니라 자각하는 것만이 이 영역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자각은 곧 의식이며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는 것이므로 일단 감각 세상 너머로 나아가 양자장의 에너지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의식이 더 큰 수준의 주파수와 정보에 연결된다. 양자장은 주파수 혹은 에너지로 가득한 무한한 영역이다. 모든 주파수는 정보를 담고 있다. 과학자들은 물질 우주 속 모든 것의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원자들이 하나의 핵과 하나 이상의 전자들, 그리고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그 공간이 조그만 전자들과 비교해 대단히 컸기 때문에 원자는 99.99999999999%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 공간은 실제로 전혀 비어있지 않다. 모든 공간은 에너지 주파수들의 방대한 배열로 채워져 있고 그 에너지 배열이 서로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는 정보의 장을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든 것은 비록 단단해 보일지라도 사실 99.99999999999%가 에너지 혹은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의 대부분이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은 그 무한한 공간과 비교하면 극도로 미미할 뿐이다. 과학자들은 그 광대한 공간에서 전자들이 움직이는 양식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전자들은 거시우주 물질들이 따르는 법칙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 전자들은 한순간 여기에 있는가 싶으면 다음 순간 사라졌다. 그것들이 언제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예측하기란 불가능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전자들이 무한한 가능성 혹은 개연성 속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관찰자가 무언가 물질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찾을 때에만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 혹은 정보의 장이 우리가 전자로 알고 있는 입자, 즉 물질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른바 양자 사건 혹은 파동 함수의 붕괴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찰자가 그 전자를 더 이상 관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자마자 그 전자는 다시 에너지로 사라졌다. 다시 말해 물질의 입자인 전자는 우리가 관찰하고 주의를 보내야만 존재할 수 있다.
주의를 주지 않는 순간 그것은 에너지로 돌아가고 가능성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매일 똑같은 마음 자세로 삶을 바라보고 과거의 기초에 미래를 기대할 때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장을 우리 인생이라는 늘 똑같은 정보 패턴 속으로 붕괴해 버린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쿠 또 아프겠지 하고 생각하면 곧 아프기 시작하는 시기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물리적 세상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거둬들이면 어떻게 될까? 몸으로 가던 주의를 거둬들이면 우리는 몸이 아닌 존재가 된다. 그때 감각이 사라진다. 물질 세상 속의 대상과 장소에 대한 주의를 거둬들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곳에도 있지 않은 존재가 된다. 마지막으로 직선적인 시간에 대한 주의를 거둬들이면 우리는 아무 시간 속에도 있지 않게 된다. 현재 순간에 존재하며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양자장 속에 있게 된다. 우리는 물질 너머에 있으며 더 이상 자신을 시공간 속에 있는 몸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현재 순간에 머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물질 너머의 미지의 세계로 정보 혹은 의식을 전달하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들로만 이루어진 세계로 주의와 에너지를 내보내게 된다. 물리적인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이 무한한 정보의 장을 자각하게 되면 그리고 더 이상 어떤 몸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어떤 장소나 시간도 생각하거나 분석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뇌 속 다양한 신경망들을 더 이상 활성화시키지 않게 된다. 우리의 뇌가 변하기 시작한다. 나눠져 있던 뇌의 부분들이 통합되어 일관성 있는 상태로 되어간다. 신경 공동체들이 동시에 움직이며 조직화되고 통합된다. 뇌가 일관성 있게 움직이면 우리도 일관성을 갖게 된다. 뇌가 질서를 찾으면 우리도 질서를 찾고 뇌가 잘 작동하면 우리도 잘 작동한다. 간단히 말해 뇌가 더 전체적으로 기능하면 우리도 더 온전하다고 느낀다. 즉 우리가 하나의 자각으로서 통합장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우리 몸도 더 온전해지고 더 통합된다. 자율신경계의 주요한 기능이 우리 몸의 질서와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뇌가 균형을 유지하고 몸도 균형을 유지한다. 우리가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닌 존재로서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고 오직 현재 순간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 뇌는 더 일관적이고 더 통합적으로 작동한다. 바로 이때 자율신경계가 전면에 나서서 몸을 치유하기 시작한다. 이제 어떻게 비물질적 가능성들을 3차원 물질 세상 속의 현실로 바꿀 수 있을까? 두 가지, 즉 분명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이 필요하다. 분명한 의도란 말 그대로 당신이 창조하고 싶은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이고 세세할수록 좋다. 상세할수록 좋다. 생생할수록 좋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문자로 나열해보라. 의도를 가진 그 생각들이 바로 당신이 통합장 안으로 보내는 전화이다. 이제 당신은 그 의도에 사랑, 감사, 고무, 기쁨, 흥분, 경외, 경탄 같은 고양된 감정을 덧붙여야 한다. 의도한 일이 일어났을 때 느끼게 될 감정을 미리 느끼는 것이다. 고양된 감정이란 진심 어린 감정이다. 방금 언급한 감정들을 느낄 때 보통 우리는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이고 고양된 감정은 생존 감정보다
높은 주파수를 띈다. 그러므로 변화를 이뤄내고 싶다면 죄책감, 고통, 두려움, 분노, 수치심, 무가치함 같은 감정을 넘어서고 싶다면 그보다 더 큰 에너지 수준에서 그 작업을 해야 한다. 통합장 안에서 실제로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주의와 의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 삶으로 가져온다. 우리는 천재가 될 수도 있고 풍족한 삶을 즐길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신비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새 직업을 갖게 될 수도 있으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기억할 것은 모든 가능성이 양자장 속에서 전자기적 잠재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아직 이 시공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다. 그것들은 정보를 담은 주파수 혹은 에너지로만 존재한다. 우리는 그 주파수에 조율하고 그 가능성을 관찰해서 그것이 이 시공간에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와 의도를 갖고 그 정보와 에너지에 접촉해야 한다. 그런 일을 자주 또 정확히 할 때 우리는 과거, 현재, 현실에서 미래, 현재의 현실로 우리 몸을 생물학적으로 바꿀 것이다. 이 말은 과거의 기록처였던 우리의 뇌가 우리를 미래로 데려다줄 신경학적 지도가 된다는 뜻이다. 미지의 것을 믿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 즉 3차원 세상의 물질적, 감각적인 자각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내면에서 하나임과 온전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결핍, 분리감, 이원성, 질병, 분열된 인격이 치유되기 시작한다. 우리가 온전해질 때 우리 몸도 온전해진다.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다. 빠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지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가능성 혹은 잠재성의 형태로 양자장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잠자코 관찰할 뿐이며 거기에 주의와 에너지를 기울임으로써 그것들을 우리 삶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빛과 정보 또는 에너지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것들을 방출한다. 다시 말해 전자기 에너지로 되어 있다. 사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기란 불가능하다. 우리 몸은 빛과 정보, 에너지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몸과 함께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라디오나 휴대폰처럼 다양한 신호를 담은 다양한 주파수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받는다. 당연히 모든 주파수는 정보를 전달한다. 공기 중에 있는 라디오 전파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늘 특정 주파수대에 있는 특정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원자가 추가될 때 새로운 물리적 속성과 성격, 구조를 가진 분자가 만들어진다. 계속해서 더 많은 원자들이 추가되면 화학물질이 만들어진다. 이 화학물질 주변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장이 있어서 이 화학물질이 물리적 형태를 유지하고 생명력을 갖게 한다. 이런 원자의 힘은 실제로 존재하고 측정도 가능하다. 화학물질들이 충분히 모여서 합쳐지면 마침내 세포가 만들어진다. 이 세포를 둘러싸고도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있고 그것이 세포에게 생명력을 준다. 세포는 실제로 빛의 주파수들을 먹고 산다. 세포가 건강할수록 더 일관성 있는 생체 광자를 방출한다. 일관성이란 주파수가 질서정연하게 표현된 것임을 잘 알 것이다. 세포와 그 세포를 둘러싼 에너지장 사이의 정보 교환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일어나는데 그것은 양자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뜻이다. 나아가 일련의 세포들이 모이면 하나의 조직이 형성되고 이 조직도 단일하고 일관된 주파수와 에너지에 보이지 않는 장에 둘러싸여 있다. 바로 이 에너지장이 조직 내 모든 세포들이 하나의 공동체처럼 기능하며 서로 조화롭게 작용하게 만든다. 이 기관도 보이지 않는 전자기 에너지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과거 경험의 기록이 감정이므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크게 생각할 수 없다면 이 생각과 느낌의 고리가 우리를 과거에 붙들어매고 늘 똑같은 존재 상태로 있게 만든다. 이것이 몸이 마음이 되는 방식이다. 당신의 몸이 그 감정의 마음이 되면 당신 몸은 말 그대로 과거에 살게 된다. 실제 경험이 만드는 감정과 생각이 만드는 감정 간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일단 이 생각과 느낌의 고리에 갇히면 몸은 자신이 1년 365일 매일 하루 24시간 내내 똑같은 과거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몸에게는 감정이 곧 경험이기 때문이다. 살면서 잊을 수 없는 힘든 일들을 몇 번 당했다고 하자. 당신은 그 경험으로 생긴 두려움, 괴로움, 좌절감, 원한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 그것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일을 겪을 때마다 과거의 감정들이 생생하게 밀려온다. 심지어 30년 전에 겪은 일인데도 지금도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당신은 그때와 똑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 감정들이 당신의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감정들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 감정들이 곧 당신 자신이라고 믿는다. 30대 중반까지 당신이 아무런 변화 없이 늘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있다면 이미 당신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자동적인 생각, 반사적이고 감정적인 반응, 무의식적 습관과 행동, 잠재의식적 믿음과 인식, 틀에 박힌 익숙한 태도가 당신이란 사람의 거의 전부를 차지할 것이다. 반복을 통해 습관화된 것들이 어른이 된 우리의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미 마음이 다 되었고 무의식적 마음이 된 몸이 거의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무언가 다른 일을 하고자 한다면 존재의 상태를 바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균형을 잃었다고 느끼면 평소 생활 패턴을 잠시 내려놓고 피정에 들어가며 먹는 것을 줄이기도 한다. 소화의 에너지를 덜 쓰게 되면 몸의 균형을 찾는 데 쓸 에너지가 늘어난다. 성생활을 당분간 삼가며 몸이 스스로 회복하게 둘 수도 있다. 피정 기간에는 일상적으로 받던 자극을 덜 받게 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 몸은 과거의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난다. 우리의 몸도 하나의 자석이다. 우리의 뇌와 마음이 N극이고 우리 몸 아래의 척추 끝이 S극이다. 척추 맨 아래 천골이라는 역삼각형 모양의 뼈가 있다. 이 천골 위쪽의 평평한 표면 위로 척추가 늘어서 있다. 척추는 두개골까지 이어진다. 천골, 척추, 두개골로 이루어진 이 폐쇄 체계 안에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가 들어가 있다. 척수는 사실 뇌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두개골과 척추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시스템인 중추신경계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천골은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뒤로 살짝 움직이고 내쉴 때마다 앞으로 살짝 움직인다. 극도로 미세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없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천골이 앞뒤로 살짝 움직이고 뇌의 봉합선들이 열렸다 닫히는 작용에 의해 뇌척수액에 파동이 일고 이러한 파동이 뇌척수액을 천천히 척추 위쪽으로 뇌까지 펌프질에 올려서 마침내 뇌수도관 혹은 뇌실이라 불리는 4개의 방들을 지나게 한다. 만약 뇌척수액 분자 하나에 꼬리표를 붙여서 그것이 천골에서 뇌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천골로 돌아오는 노정을 따라가 본다면 한 바퀴 돌아오는데 12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우리는 뇌를 하루에 2번씩 씻어낸다고 할 수 있다.
뇌 촉수액이 단백질과 소금이 용해된 상태이며 단백질과 소금이 같이 용해되면 전하를 띠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의미심장하다. 전하를 띤 분자를 가속시키면 유도장이 생성된다. 유도장이란 전하를 띤 분자가 움직이는 쪽으로 원형을 그리며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전자기 에너지장을 뜻한다. 분자들을 더 많이 가속시킬수록 더 크고 강력한 유도장이 만들어진다. 몸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뇌로 흘러 들어가면 뇌는 감마파를 만들어낸다. 감마파는 모든 뇌파 중에서 최고의 에너지를 분출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지만 이 감마파가 분출하는 에너지가 외부 세계가 가하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선조들이 동굴 벽이나 석판에 자신들의 역사를 새기기 시작할 때부터 심장은 마치 시간의 바늘을 관통하는 실처럼 건강이나 지혜, 직관, 안내, 더 높은 지성을 상징한다고 받아들여져 왔다. 과학혁명이 태동하던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인간이 몸과 정신으로 서로 구별되는 두 개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이 기계적인 우주관 덕분에 사람들은 심장을 그저 특별한 기계 정도로 보기 시작했다. 근대 과학이 발달할수록 느낌, 감정, 그리고 우리의 더 높은 자아로 연결된다는 심장의 성격은 점점 더 잊혀져 갔다. 전자기장의 발생 원천이자 통합장과의 연결 통로로서 심장의 진정한 의미를 현대과학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식하게 된 것은 겨우 지난 몇십 년에 불과하다. 심장은 단순히 온몸에 피를 돌리는 근육 펌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기관이기도 하다. 심장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사결정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남녀 통틀어 심장병이 제일 큰 사망 원인이다. 미국만 봐도 심장 관련 질환 때문에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에 들어가는 돈, 환자 발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로 낭비되는 돈이 매년 약 2,070억 달러에 달한다. 심장질환은 유행병 수준이 되었으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이다. 다행히도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심장 일관성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해온 결과 우리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내면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장은 자율박동 기관이다. 뇌의 명령 없이 심장 스스로 알아서 뛴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모든 종을 막론하고 심장을 떼어내 링거액이라는 식염수에 담가 놓았을 때 뇌와 신경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꽤 오랫동안 뛴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태아의 경우 뇌가 생성되기 전에 이미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한다. 태아의 뇌의 전기 활동은 5주나 6주는 되어야 시작된다. 이는 심장이 중추신경계와 스스로 소통을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심장은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둘 다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따라서 심장은 매번 뛸 때마다 이 두 신경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중요한 점이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이 우리의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준다는, 즉 중추신경계를 통해 직접 전달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심장, 변연계 뇌, 자율신경계는 서로 밀접하게 관계한다. 이 중 어느 한 곳에 균형 혹은 불균형이 생기면 다른 두 곳도 곧바로 영향을 받는 것이다. 현대 과학은 심박 변이도 분석을 통해 심장이 뛰는 상태만 보고도 우리가 현재 어떤 느낌인지를 75% 정확도로 추측해낼 수 있다. 오랫동안 심장이 일정하게 박동하는 것을 건강의 지표처럼 믿어왔지만 이제 우리는
심장 박동이 심지어 잘 때조차 매 순간 다르게 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1990년대 하트매스 연구소는 사람들이 심장에 집중하면서 인정, 기쁨, 감사, 자비 같은 고양된 감정을 떠올릴 때 그 감정들이 심장의 일관성 있는 박동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감정을 떠올릴 때는 심장 박동이 일관성을 잃고 불규칙적으로 바뀌었다. 서양의학에서 배운 대로 우리는 자율신경계들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조절 기술에 통달하기 위해 요기나 신비주의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배워서 초자연적이 되면 된다. 이것이 하트매스 연구소가 왜 심장의 일관성이 중요한지를 일반 개인들뿐 아니라 군대, 경찰, 학교, 스포츠계 등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유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명료한 의사결정 능력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상처, 화, 스트레스, 질투, 분노, 경쟁심 혹은 좌절을 느낄 때 심장이 뇌로 보내는 신호는 일관성을 잃고 1200개에 가까운 화학물질이 몸속으로 분출된다. 이런 화학물질의 폭탄은 약 90초에서 2분 동안 계속 쏟아진다. 짧은 시간일 경우에는 이런 스트레스 감정들이 해롭지 않고 오히려 회복력 강화에 좋다. 하지만 생존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될 때는 우리 몸 전체가 일관성을 잃은 상태가 되고 스트레스 관련 질병들의 무방비로 노출된다. 우리가 매분, 매초 느끼는 것이 심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심장 지성을 깨우는 중요한 열쇠임을 발견한 것이 하트매스 연구소가 이룬 가장 중요한 업적이다.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생산해내는 곳이 심장이다. 뇌가 생산하는 자기장보다 5000배나 더 강력하다. 심장의 자기장은 맥박을 통해 우리 몸 구석구석의 세포로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몸 주변에도 자기장을 생성한다. 몸 주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200에서 300m 바깥에서도 자기계라는 정교한 탐지기로 측정할 수 있다. 고양된 감정들을 떠올려 심장을 활성화할 때 우리는 그 에너지를 모든 세포들에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들을 공간 속으로도 내뿜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심장은 생물학을 넘어 물리학으로 나아간다. 이 모든 것은 심장 박동의 질이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심장이 조화롭게 박동할 때 몸의 다른 체계들의 스트레스가 덜 가고 에너지는 최대한 늘어나며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으로 좋은 상태가 만들어진다. 심장이 제멋대로 뛸 때는 그 반대 상태가 된다. 일관성 없이 박동하는 심장은 내면 상태를 불안하게 하고 다른 기관들의 스트레스를 주며 치유와 건강 유지, 장기 프로젝트에 쓸 에너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고양된 감정들을 선택하고 부조화보다 감사의 감정에 집중하면 우리 몸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건강도 더 좋아진다. 고양된 감정을 이용해 미래로 조율에 들어가서 원하는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낄 때,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감사함을 느낄 때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작은 일이 바로 치유의 시작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심장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섬유의 90%는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것이다. 뇌로 곧장 연결되어 있는 이 구심성 신경회로가 뇌로 끊임없이 신호와 정보를 전달하며 뇌 속의 더 높은 인식 및 감정 센터들과 소통하고 나아가 그 센터들의 움직임을 바꾼다. 좋지 않은 감정을 부르는 과거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기억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는 반응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낳고 급기야 그 과거의 불안에 상응하는 뇌파를 만든다. 하지만
느낌과 심장박동을 바꿈으로써 이 모든 과정을 바꿀 수 있다. 주의를 두는 곳이 에너지를 두는 곳임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제 문제의 원인에 반응하는 감정이 강력할수록 그 원인인 사람, 일 혹은 문제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사실도 잘 알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꽤 많은 힘을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줘버리는 셈이다. 우리의 모든 주의와 에너지는 3차원의 물질 세상에 붙들리고 감정 상태는 우리의 현재 현실을 끊임없이 재확인하는 상태에 빠진다. 우리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 감정적으로 집착한다. 그 현실을 정말로 바꾸고 싶어 함에도 말이다. 애초에 자신의 에너지를 잘못 관리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과거의 기초에 미래를 예견하려 들게 된다. 생존 모드에 있을 때는 미지의 것 혹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무섭게 느껴진다. 하지만 인생을 진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뉴턴 물리학과 이 3차원 세상에 대한 이해 안에서 우리는 일생 대부분을 어떤 사람이 되고자, 어떤 몸과 어떤 물건을 갖고자, 어딘가를 가고자, 그리고 어떤 일을 경험하고자 애를 쓰며 외부 세계에 집중하며 살고 있다. 이런 상태에 살 때 우리는 우리 밖에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우리 내면의 감정을 바꿔주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일단 외부에서 실현된 일 덕분에 그 결핍을 채웠다고 느끼면 우리는 그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집착에 가까운 주의를 보낸다. 외부 세계의 어떤 장소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주의를 거둬들일 때,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시간과 할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니며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게 된다. 우리의 몸, 정체성, 성별, 질병, 이름, 문제, 관계, 고통, 과거 등과의 연결을 끊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자아를 넘어선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어떤 몸에서 아무 몸도 아닌 것으로, 어떤 사람에서 아무 사람도 아닌 것으로, 어떤 사물에서 아무 사물도 아닌 것으로, 어떤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어떤 시간에서 아무 시간도 아닌 것으로 의식이 나아가는 것이다. 좁은 초점에서 열린 초점으로 나아가며 자아의 모든 측면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람, 사물, 장소, 계획, 해야 할 일 등등의 외부 세계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주의를 에너지, 진동, 주파수, 의식의 내면 세계로 돌리기 시작한다. 대상과 물질에 쏟던 주의를 거두고 에너지와 정보의 초점을 열면 뇌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조화롭게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 같은 뇌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자신이 더 온전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심장도 열려서 더 규칙적으로 박동하기 시작하고 따라서 더 일관성 있는 상태가 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양자장 혹은 통합장과 연결되기 시작한다. 양자장에는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 순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가 따로 없다. 양자장은 모든 몸,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곳, 모든 시간에 대한 정보를 무한한 수의 주파수로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의식이 통합장의 의식 및 에너지와 통합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몸의 의식에서 아무 몸도 아닌 것의 의식이 되었다가 모든 몸의 의식으로 되고 어떤 사람의 의식에서 아무도 아닌 사람의 의식이 되었다가 모든 사람의 의식으로 되고 어떤 사물의 의식에서 아무 사물도 아닌 것의 의식이 되었다가 모든 사물의 의식으로 되고 어떤 곳의 의식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식이 되었다가 모든 곳에 의식으로 되며 어떤 시간이 있는 의식에서 아무 시간도 아닌 것에 의식이 되었다가 모든 시간에 있는 것에 의식으로 될 것이다. 원자의 대부분은 텅 빈 공간, 즉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정보는 빛과 주파수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의 핵이 폭스바겐 자동차 비틀의 크기만 하다면 전자의 크기는 완두콩 한 알만 하다. 그리고 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원자 내 공간은 85,000 제곱마일 정도인데 이는 쿠바 면적의 2배에 해당한다. 전자가 돌아다닐 빈 공간이 어마어마한 것이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전자가 그 전자 구름 속에 어디에서 나타날지 절대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떤 것이 나온다. 양자역학이 흥미진진하고 예측 불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로 전자가 늘 물질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에너지로 혹은 파동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전자는 관찰자의 관찰 행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 관찰자가 와서 전자를 찾으려 들면 그 관찰 행위가 잠재적으로 존재하던 모든 에너지를 전자, 즉 물질로 붕괴시킨다. 따라서 전자가 무한한 가능성, 즉 미지의 세상에서 기지의 세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관찰자가 사라지면 전자는 다시 가능성의 상태로 돌아간다. 다른 말로 미지의 세계로 자신만의 용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양자역학에서는 마음과 물질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 뉴턴 물리학이 예측 가능한 세상에 대한 것이라면 양자역학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관한 것이다.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며 무한한 공간으로 초점을 열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정확히 이것이다.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 공간, 정보, 가능성에 더 많이 주의를 보내는 것이다. 물질 영역보다 비물질 영역을 더 알아차리게 된다. 명상할 때 우리는 예측 가능한 기지의 것에서 에너지와 주의를 거둬들이고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것에 에너지를 투자한다. 순수 의식이 되어 아무 몸, 아무 사람, 아무 사물도 아니고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물질과 에너지 사이의 문지방을 건넌다. 어떤 몸, 어떤 사람, 어떤 사물, 어떤 곳, 어떤 시간에 존재하는 것에서 주의를 거두어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니며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순수 의식이 된다. 우리의 의식이 오직 의식과 에너지로만 이루어진 통합장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모든 곳에 편지하는 이 정보의 장을 신의 마음, 단일 의식, 원천 에너지라고 불러도 좋고 이 우주의 자가 조직 원리를 설명하는 이름이라면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좋다. 바로 여기가 모든 잠재성 혹은 가능성들이 하나의 생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주파수가 커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에너지가 커질수록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커진다. 정보가 커질수록 의식도 커진다. 의식이 커질수록 자각도 커진다. 자각이 커질수록 마음도 커진다. 마음이 커질수록 물질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도 커진다. 물질과 입자들로부터 주의를 거둬들이고 감각 너머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리고 감각 대신 에너지 또는 파동에 주의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각이 되어 이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무한한 암흑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이 더 큰 자각 앞에 선 하나의 자각임을 알아차릴 때 우리의 의식은 더 큰 의식과 하나가 될 것이다.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은 자아를 잊어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성격과 과거의 개인적 현실로부터 주의를 거둬들이라는 말이다.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몸을 초월해야 한다. 인생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싶다면 기존의 인생은 잊어버려야 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 문제와 관련된 기억과 그때의 감정들을 초월해야 한다. 과거에 익숙한 기억의 기초에 뻔히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기를 멈춰야 한다. 어떤 몸으로 향하던 주의를 아무 몸도 아닌 대로 돌리고 나아가 모든 몸이 되는 대로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아무 몸도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에서 아무 사람도 아닌 것이 되고 나아가 모든 사람이 되는 대로 옮겨갈 수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아무 사람이든 될 수 있다. 어떤 사물에서 주의를 거둬들여 아무 사물도 아닌 것으로 주의를 옮겨가 모든 사물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 사물이든 가질 수 있다. 어떤 곳에서 주의를 거둬들여 아무 곳으로 아닌 것으로 주의를 옮겨가 마침내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 곳에서든 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시간에서 아무 시간도 아닌 것으로 의식을 전환하고 나아가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아무 시간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바로 그때 초자연적이 되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자동으로 해온 행동, 무의식적인 습관, 반사적인 감정 반응, 굳어진 태도, 그리고 세대를 거쳐 내려온 유전 프로그램을 거스르는 일이 처음에는 당연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초자연적이 되고 싶다면 어쩔 수 없다.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위협을 느낄 때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대로 행동하거나 사회적으로 교육받은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능성은 미지의 영역에서 살아갈 때에만 생겨나는 것임을 잊지 말자. 사람은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한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자각하고 의도하고 현재에 머물고 내면 상태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충분히 많은 사람이 이런 상태에 도달하기만 하면 물고기나 새의 무리가 하나가 되어 질서 있게 헤엄치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한마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며 마침내 새로운 종으로 거듭날 것이다. 하지만 독을 잔뜩 문 생물로 살면서 자신과의 전쟁을 계속한다면 우리 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진화는 인간 없이 자신만의 거대 실험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바쁘더라도 틈틈이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기 바란다. 그것은 곧 당신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일상에서 벗어나 내면으로 들어갈 때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희생자가 되는 과정을 뒤집어 삶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그렇게 먼저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된다. 인류의 미래는 위대한 의식을 갖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한 사람, 어떤 지도자나 구세주에게 달려있지 않다. 그보다는 우리의 집단 의식이 진화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인간 의식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키워나갈 때에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나는 현재 인류가 진화를 향한 커다란 도약 앞에 서 있다고 믿고 있다. 입문식을 거치는 중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 의식의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가기 위한 통과 의례이고 현재의 자신을 뛰어넘어 더 큰 잠재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니까 말이다.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보고 기억해내고 깨닫는다면 인류는 하나의 집단 의식이 되어 생존 상태에서 번영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본성을 되찾아 서로서로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피는 인간 본연의 타고난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내가 만약 사랑이라면 어떻게 할까? 진정한 우리 자신은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초자연적이 되는 세상, 그것이 내가 창조하고 있는 미래이다. 지금까지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총 494쪽으로 거의 500쪽입니다. 한 가지 주장을 할 때면 뒷받침하는 근거를 아주 세밀하게 개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습니다. 보통 미국인들이 책을 쓸 때면 이렇게 근거를 아주 풍부하게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을 바꿔야 밖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을 바꿔야 외부가 바뀝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몸과 삶과 세상이 바뀝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알기 힘든 진실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와 사례들이 이 책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책 제목에서 말하는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연의 물리 법칙, 생물학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세계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양자역학의 세계, 바로 통합장의 세계입니다. 의도와 의지가 세계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이죠. 이런 세계는 평상시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으며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 나온 많은 사례의 주인공들처럼 여러 부정적인 사건과 환경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세계에 발을 담그게 되는데, 이러한 절박성과 간절함은 현실 세계에서 볼 때는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을 일으키는 동력이 됩니다. 과학이나 의학에서는 초자연적 현상을 예외로 여기고 아예 탐구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신의 이론에 맞는 결과만 수용하고 예외적인 결과는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 의식과 마음의 거대한 힘에 대해서는 접근도 하지 못합니다. 마음과 의식이란 것이 물리적으로 측정 관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서 더더욱 그러하죠. 이 책의 독특한 면 중 하나는 마음과 의식을 뇌신경학적 측정 도구들을 이용해서 객관화하려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마음과 의식을 다루는 책에서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앞선 책이라고 느낍니다. What you think, you become.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인도 힌두교의 고대 경전, 바가바드 기타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생각대로 형성되는 삶을 살다갑니다. 여기에 한 가지 결정적인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생각대로 된다고 할 때 그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 의식하고 있는 수면 위로 보이는 빙산 윗부분의 생각과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 수면 아래에 잠긴 빙산 같은 95%의 의식이란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태평양 바닷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진주를 캐내는 것과 같아서 막연히 바닷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막막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나가면 우리 개개인에게는 각자의 의식과 마음을 바꿀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동의하기 힘든 내용도 있어서 낭독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책을 당신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나의 마음과 의식과 생각이 나의 몸과 일상과 인생과 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당신께서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